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교수님과 저랑 대담한 거 인터뷰한 게 조회수가 10만이 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김현 교수님 한 번 더 모시고 이번에 20만을 한번 찍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추석 지나고 나서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가장 최근에 현안이나 이슈부터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추석 때 저희가 쉴 때는 미국 주식이 막 올라서 야 우리도 빨리 장 열어서 같이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추석이 끝나고 첫 번째 장 개장했을 때는 좀 올라서 예. 되게 좋아했더니 미국이 뭐 CPI 발표하고 나서 갑자기 예. 올랐던 거 다 반납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연타로 이렇게 맞고 있는데 교수님은 CPI가 뭐 보통은 8.1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평균 8.3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예상하셨습니까? 예, 제 모델에는 8.2%가 나왔어요. 8.2%가 나왔어요.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는 6.3% 아, 나왔는데요. 근원 소비자 물가는 또 정확하게 예, 맞추시고 그랬는데요. 뭐 일단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는데 뭐 예상보다 높게 네. 나왔다고 미국 주시장이 뭐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근데 나스닥은 거의 5% 예, 가량 5%, 예.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떨어졌느냐? 그거는 이전에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우리 주가는 제가 뭐 보는 모든 경제 변수에서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는데요. 미국은 아직도 고평가 영역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미국 주가가 그렇게 뭐 크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75bp가 아니라 100bp를 올릴 거고 그 다음에 또 0. 그러니까 50bp, 50bp 이렇게 총 3번 남아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강하게 좀 올릴 거다. 왜 그 물가가 잘 안 떨어지니까 예. 그런 영향 때문에 막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물가가 지금 예상보다 더 높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도 좀 더 세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예. 뭐 물가 오르니까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고 가계 기업은 어느 정도 네.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그 9월 FMC에서 0.75 아니면 1%포인트 네. 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11월, 12월 말씀한 것 두 번 FMC가 있는데 뭐 여기서도 올리기는 올릴 텐데요. 저는 제가 예상해 보면은 12월 소비자 물가가 한 6.8%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내년에는 점차 그 하반기로 갈수록 3%로 떨어집니다. 예, 금리라는 게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에 네.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과연 미국이 이렇게 계속 그 금리를 인상해도 될 것인가? 그거는 내년 상반기에 저는 미국 경제 심각한 침체에 빠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통화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금리를 세게 올리면 올릴수록 그만큼 미국 경제 침체 정도가 깊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제가 예전에는 한 3.5% 정도가 맥스라라고 보셨는데 그러면 최근에는 조금 더 그거보다 높게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저는 뭐 3.5, 뭐 3.75% 예. 이 정도면은 뭐 끝나지 않을까. 4%는 안 될 것이다라고 예, 생각해요. 4%는 좀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하고 3분기에 약간 플러스 성장할 네. 텐데 4분기는 저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보는데 만약 4% 이상 올려버리면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이나 그 의원들도 앞으로 좀 경기를 좀 고려할 것 같습니다. 경기를 어느 정도 죽여서라도 물가를 잡겠다 그러는데 물가를 잡는다는 기준이 한 2%대 물가면 벌써 2%대 물가가 넘어간 지가 1년이 훌쩍 넘어가 있고 예, 예. 야 그러면 지금 8%대인 물가가 2% 내려면 최소한 몇 년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금리는 계속해서 고금리 이렇게 되고 그렇게 보면 시장이 계속 안 좋고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교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렇게 향후의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 또 모델을 이렇게 돌리셨을 때 현재 시점에서의 이렇게 전망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미국 주가는 아직도 고평가 고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지난 8월 기준으로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 다음에 고용, 뭐 M2 통화량 이런 거 고려하면요, 뭐 S&P 500이 적정 주가 한 3,900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뭐 그 근처에 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 떨어질 때는 주가가 그거를 가소평가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 주가가 10% 많게는 20% 정도 내년 1분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저는 앞으로는 금리보다는 경제 성장률 둔화 혹은 마이너스 성장, 특히 기업 수익이 저는 상당히
충격을 한번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기업 수익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높다. 많이 낮춰지고 있는 추세인데도 낮춰지고 있는데 실제는 그보다도 훨씬 더 나빠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4분기 후반 내년 1분기 가면은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더 떨어지면서 그게 한번 충격을 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10년 국제 수익률 뭐 3.4%좀 넘어섰습니다만은 저는 많이 올라봤자 4%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4%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 10년 국제 수익률, 미 명목 성장률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런데 미 명목 성장률 잠재 수준 추정하면 4%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까지 올라가면 적정 수준이다. 네, 일시적으로 그 이하로 올라갈 수 있지만은 뭐 그거를 크게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금리는 지금 시장 금리는 오를 만큼 올랐다. 그런데 앞으로 금리보다는 주식시장이 더 영향을 줄 게 경기일 것이다. 기업 수익일 것이다. 이쪽에서 한번 충격이 올 거라는 겁니다. 보통은 그 2년하고 10년하고 금리 차는 역전이 네. 됐고 3개월하고는 아직도 조금의 갭이 남아 있는데 이미 뭐 그게 그 역전이 되든 안 되든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라고.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흔히들 그 10년하고 2년 차이 가지고 예. 장당기 금리차가 역전됐다 그러는데 10년하고 3개월 차이가 미국 예. 경제를 더 잘 설명해 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뭐 10년은 한 3.4%, 3개월은 3.1%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9월 FOMC에서 0.75%포인트 올린다면은 3년짜리가 3개월짜리가 10년짜리보다 더 네. 높아져 버리거든요. 이거는 뭐 다가오는 경기 침체를 더 빨리 예상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이 이제 미국 그래도 뭐 미국은 뭐 기름도 나고 원래 자원도 많고 막 이런데 아이고, 우리나라는 이게 환으로 해갖고 뭐 수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환율이 오늘 보니까 1,390원 예. 좀 있으면 뭐 1,400원 지금 뭐 1,500원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모를 때는 계속해서 주식이나 좀 모르지 환을 계속 그렇게 하던데 교수님은 한 해 지금 평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고평가됐다. 지나치게. 이렇게 좀 보고 예.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평가한 것보다 국제 결제은행 BSI에서 실질 실환율을 매월 발표하거든요. 아직 8월 거는 발표가 안 됐는데 조만간 발표될 텐데 7월 거 보니까 미 달러 가치가 30%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30% 가대평가된 거는요. 2000년대 초반이었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어고 생산성이 증가하고 미국 경제 성장이 없고 물가는 낮은 소위 고성장 저물가, 미국 경제가 신경제다 혹은 골디락스 이코노미다. 미국 경제 극찬할 때 그때 달러 가치가 30% 가대평가됐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달러 가치가 40%나 떨어졌어요. 저는 지금 달러 가치가 거의 정점 무렵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대부분의 연구기관들, IMF 같은 데 전망하면요. 지금 우리는 유럽 경제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를 들어 IMF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하면서 유로 경쟁이 1.3%입니다. 내년 전망치. 네, 1.3% 성장. 근데 미국은 1.0이에요. 일본은 1.7입니다. 일본이 더 높네요. 내년에는 일본이 미국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IMF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했지만 가장 빨리 내린 데가 미국이거든요. 그리고 9개 IB들과 전망치 보니까요. 뭐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이 거의 1%대고요. 특히 그 노무라 같은 데는 마이너스 1.1%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 경제 뭐 예측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제 거는 노무라보다 더 낮아요. 아 진짜요? 예. 얼마나 나오는가요? 마이너스 교수님? 1.5%.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와요? 예. 올 4분기부터 저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추세로 돌아서는데요. 여기다가 금리를 계속 올리면은 저는 내년 상반기 심각한 침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돈을 그만큼 많이 풀고 이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되고 근데 뭐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반대편에 계시던 분의 논리가 미국에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의 돈 가치가 높아져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 그러면 그런 논리로 제가 이해를 하면 그때 또 고개를 끄덕끄덕거렸거든요. 근데 금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올린다 그러면 달러 가치는 또 계속해서 더 강세가 되는 거 아닌가?
잘 뭐 경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언뜻 하게 되는데 금리가 더 올라가면 미국 금리가 지금의 달러 가치보다 뭐 진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더 내려가서 1,400원, 1,450원 이렇게 될 확률은 없나요? 저는 뭐 그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저는 1,400원 일시적으로 넘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예. 예, 제가 저 환율이나 자금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보면은 이런 명목 금리보다는 실질 금리가 더 네, 영향을 예. 미쳐요. 근데 미국 물가는 8%, 예, 지금 뭐 10년 국채 3.4%니까 거기는 실질 금리가 거의 마이너스 5%거든요. 예. 예, 우리 소비자 물가 뭐 5.7%, 6% 안팎이죠. 우리 10년 국제 수익률 3.8%, 우리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2.2%거든요. 실질 예. 우리가 훨씬 더 마이너스 폭이 적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많이 유출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면 채권 시장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주시장은 많이 빠져나왔죠. 네. 예, 그런데 7, 8월 보니까 주식시장으로는 돈이 들어왔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좀 빠져나가긴 예. 빠져나갔어요. 근데 그 폭이 크지 않고요. 예, 저는 주식시장으로는 돈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그리고 우리 주가도 제가 사실 그동안 우리 주가가 고평가됐다. 작년 하반기부터 네. 주식 비중을 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는 명목 GDP, 그다음에 제가 보는 일평균 수출 금액, 그다음에 통화량 이런 거에 비해서 주가가 가대평가됐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모든 변수에 비해서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서 버렸어요. 환율, 우리 코스피는 저는 가소평가의 영역에 들어섰다. 많이 싸다라는. 예, 많이 싸졌다. 한도 싸지고 그다음에 주가도 싸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시장에서 외국인이 뭐 많이 팔지는 않으라고 보고 있고 일부는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싼 이유가 그 뭐 ESG 뭐 지배 구조 문제, 예. 그다음에 배당도 적게 해주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뭐 반도체, 그다음에 화학, 자동차, 뭐 조선 이런 것들이 거의 경기 민감주여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이제 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야 된다. 거의 이런 논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도 그렇고 환도 우리나라만 저평가돼 있는 게 달러가 강세니까 엔도 저평가돼 있고 뭐 나머지 위안화, 유로화 이렇게 해서 다 저평가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우리나라 옛날처럼 수출이 더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다른 나라들도 다 환이 다 싸져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나아질 게 없다. 그래서 주식이 별로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주가가 떨어지면 돈은 아프게 보고 좋을 때는 예를 들어서 3,300 갈 때 4,000 이야기, 5,000 이야기 그렇죠. 많이 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3,000 이야기 하면은 언제 3,000 가느냐 굉장히 멀어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 그 저평가돼 있고요. 근데 우리 주가가 저평가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우리가 배당금이 예. 낮았다, 배당성이 낮았다. 그다음에 기업 지배 구조도 문제가 있다. 예, 그다음에 남북 경제 리스크, 예.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걸 지적했는데요. 예, 저는 그 두 가지는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박근혜 정부 때 기업소득 한류세제라고 그래가지고요. 기업소득 가계소득으로 이전시켜야 된다고 기업들한테 임금 올려달라, 예. 그다음에 고용 투자 늘려달라, 배당을 더 달라. 네, 예. 그게 한시적으로 3년간 실시했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 기업 배당 성향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2019년까지는 우리가 배당성의 순이익 중에서 배당을 얼마나 주나 평균 한 19% 됐거든요. 지금 30% 넘었고요. 네. 예, 그게 그 박근혜 정부 때문에 저는 배당성이 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그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경제, 우리나라가 뭐 재벌 총수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뭐 그룹에 따라 따지면 평균 2% 정도 돼요. 예, 그런데 2%밖에 안 되니까 이게 기업들 배당금을 많이 주면 배당 2%밖에 안 되니까 예, 주로 그 대기업들이 내부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챙겼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에서 그 내부에는 철저히 맞겠다. 그게 공정경제 지난 정부에서 추구하는 핵심이에요. 예. 예, 그러면서 저는 많이 개선됐다. 예, 그러면서 재벌들이 이제 배당금을 많이 줬다. 예, 그래서 그 문제는 많이 해결됐다고 저는 예,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뭐 산업 경쟁력이 좀 낮아진 거는 사실이죠. 예, 잠재 성장을 계속 떨어지고 그러는데 예, 저는 뭐
우리나라 수출이 그동안 미국, EU 쪽으로 많이 됐는데 그쪽은 비중 계속 줄어들고요. 네. 그동안 중국 쪽으로 많이 늘어났다가 좀 줄어들고 있고 최근 우리 수출 통계 보면은 아세안 지역의 네. 수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년에 11%에서 올해 보니까 19%까지 늘어났어요. 저는 아세안이 계속 높은 성장을 네.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쪽으로 우리 수출은 계속 받기 때문에 주가 그런 거 고려하면 2,400 안팎 주가는 너무 너무 싸다. 싸다.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쌓는 건 맞는데 이제 언제 오르냐가 문제인 건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시점쯤이 되면 재평가, 뭐 전평가 구간을 좀 벗어나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코스피 3,300 넘으려면은 네. 한 2년은 기다려야 되죠. 저는 뭐 2024년 되면요. 제가 명목 GDP로 적정 주가 추정하면 3,300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주가 그때도 저평가될 수가 있는데 뭐 거기에 저는 접근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뭐 내년까지는 저는 지루한 박스권이라고 네.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내년 1분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점이라고 보는데 내년 1분기가 박스권 최하단일 것이다. 그러면 내년 1분기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씩 주가도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예, 많다라고.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저평가되니까요. 예, 결국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거든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이 이제 10월이잖아요. 네. 내년 1분기를 또 3월 달까지 놓고 보면 네. 11, 12, 1, 5개월 동안이나 주식이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계속 뭐 내려가지는 않고요. 요새 지금 뭐 2,400 안팎에서 예, 왔다 갔다 하지 왔다 갔다 않습니까? 계속. 예.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확 무너지리라 보고 있어요. 아까 그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예, 기업 수익이 예상보다 훨씬 적을 거라는 거죠. 지금 3분기 기업 실적들 뭐 서서히 지금 예비치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예상치보다 전문가 예상치보다 애널리스트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4분기는 훨씬 더 낮게 나올 것이다. 그게 내년 1분기 한번 충격이 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충격을 만약에 준다 그러면 지금 2,400인 종합주가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저는 뭐 2,200까지 그 2,200은 제가 지금 부르는 수치가 아니라요. 네. 작년 3,300 갈 때 네, 맞습니다. 뭐 일부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3,300 갈 때 2,200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2,200 정도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일시적일 것이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으로 그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주식을 싸게 살 기회다.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 처음에 났을 때는 일시적이겠지 그러다가 이제 한 4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니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또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주로 뭐 원자재 가격 상승 사실 영향이 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간 원유를 한 10억 배럴 정도 수입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평균 원유 도입 단가가 배럴당 67달러였어요. 근데 최근 뭐 올해 들어서 110달러까지 도입 단가 넘었으니까 한 40달러 오른 거죠. 그러니까 10억 배를 도입하니까 유가가 40달러 올랐으니까 우리가 원유만 400억 달러를 더 부담한 거죠. 그렇게 무역 수지는 적지 않았는데요. 저는 원자재 가격 이미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유가는 내년에는 그 70달러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무역 수지 적자 폭은 많이 축소될 수가 있죠. 제가 얼핏 보니까 그 테슬라의 주주 보면 머스크가 1등이고 2등이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나와갖고 이야 이게 우리나라 회사인가 순간적으로 그래서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는 미국 주식은 좀 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 주식 덜하면 어디로 갈까? 중국도 다 별로라고 하는데 교수님은 지난번에도 중국 주식은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저는 기억을 미국보다는 아시아가 앞으로 10년은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10년은 사실 미국 주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2000년 미국의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2009년까지 S&P 500의 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8%.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는 겁니다. 거의 10년 동안.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0.8% 정도. 중국 상하이 종합평가시는 월 평균 1.1% 상승했습니다. 물론 중국 주가는 2005년 무렵에 뭐 급등했다 급락 한 번 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2000년부터 2009년은 우리나 중국 시장이 미국보다 훨씬 나았다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10년은 그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시아 쪽에서 일본도 포함이 되는 일본도 겁니까? 포함되죠. 여기서 세계 통화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통화가 엔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엔이 지금 뭐 아까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보면 한 7월 말 기준으로 42% 정도 저평가됐어요. 근데 엔이 지금 144 네. 뭐 이 정도 되는데요. 2011년에 엔 달러 환율이 77엔이었어요. 거의 지금 배 차이 난다 맞죠? 그렇죠. 지금 배가 엔화 가치가 그렇게 네.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그때 77엔까지 갔다는 거는 다시 거기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N으로 환전을 해서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양쪽을 다 먹으려 그러면 너무 욕심인가요? 저는 뭐 엔화 자산 지금 사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뭐 주식이든 엔화 가치가 오를 것이기 네. 때문에 뭐 일부 전문가들은 저는 뭐 일본 리츠 상품 같은 거는 잘 모르는데요. 네. 뭐 그런 상품 엔화 표시 상품은 지금 사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일본을 여쭤봤냐 하면 아시아라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를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아시아 지역에서도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좋으리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물론 내년 상반기 경제 침체에 빠지면요 인하들도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예, 그런데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그 시기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거 적극적으로 ETF 주가지수로 구성된 네. 우량주로 구성된 ETF가 있거든요. 이거 적극적으로 사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ETF 그렇게 최근에 그 3프로 TV에 나오셔갖고 사모님 그 주식 포트폴리오가 40개 정도 돼서 한 15개 정도로 네. 줄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경제를 관리하시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서로 독립하고 있고요. 예. 매년 그 연말에 가가지고 자산을 공개합니다. 공개하면 수익률은 항상 교수님께서 더 좋으신가요? 주가가 많이 오를 때는 제가 낫죠. 아, 예, 저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니까. 예. 근데 저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해도 예. 마이너스 수익을 본 적은 한 번도 예. 없습니다. 올해도 지금 제 수익률은 한 4% 정도 플러스예요. 인버스 ETF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인버스 ETF로 제가 돈 벌기 위해서 인버스 ETF를 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익률 관리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저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삼성전자 참 좋은 주식죠. 장기적으로 올라요. 예. 근데 물론 비중은 줄여놨지만 그래도 일부분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코스피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죠. 예.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는 뭐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 1.5배 정도 인버스 ETF를 삽니다. 그럼 주가 지수 떨어져도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더라도 예, 그게 수익률 관리가 올리고 플러스가 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인버스 ETF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주시장이 좋든 나쁘든 리스크 관리는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리 주시장이 좋든 나쁘든 예, 그런 거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처음에 주식 공부를 할 때 안 깨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 에이 뭐 그거야 하겠지라고 막상 이렇게 들어오면 안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덜 깨셨으면 좋겠다. 리밸런싱 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네. 뭐 다 마이너스 30%대 있는데 어떤 걸 팔아서 어떤 거에다가 더 넣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은 알더라도 이 돈을 손해보면서 팔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손절매 잘합니다. 아, 예, 제가 ETF를 사는데요. 예. 딱 원칙을 정해놨어요. 어떤- 인버스는 5% 이상 마이너스가 되면은 손절매 거의 무조건인데요. 네. 물론 조건의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예, 제가 뭐 인버스 ETF 샀다고 올라가는데 ETF를 산 거는 그 제 모델 일간 모형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뭐 올라가는 데 걸고 밑에 떨어지는 데 걸고 그러는데요. 5% 이하로 2배짜리가 아닙니다. 그냥 네, 한 배짜리입니다. 예, 5% 이상 떨어지면은 제 모델이 틀렸구나. 그래서 손절매를 해버립니다. 손절을 잘 하시고 손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왠지 팔면 오를 것 같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 그런데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제가 교수님께 지금 한 현금성 자산을 1억 정도 이제 열심히 모아서 가지고 있고 한 달에 수입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가 한 쓸 것 쓰고 한 달에 한 200 정도는 꾸준히 저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1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교수님 같으면 자산 배분을 하실 것이며 한 매달 들어오는 한 2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어느 자산에 투자를 하실 것 같으신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저는 여쭤보고 지금 싶어서. 제가 1억 투자한다면은 네. 내년 그 1분기까지는 네. 채권 ETF에다 거의 50% 정도 투자하고 싶습니다. 채권 ETF 예, 60%.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주들 네.
뭐 올 4분기 한 30% 사고요. 예. 내년 1분기 한 70%이 정도 사고요. 예, 그다음에 내년 2분기 가면서는 채권 비중을 가감히 줄이고 예. 예, 그걸 가지고 거의 70% 이상은 예, 주식을 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매달 그 200만 원씩 여유자금이 들어온다면은 그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예, 제가 계속 KT 같은 예. 주식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저 돈 들어오면요 은행에다 안 맡겨요. 매달 돈이 얼마씩 여유돈 있으면은 그 돈 가지고 KT 같은 그 배당 많이 주는 회사 계속 주식을 사거든요. 네. 우리가 은행에 적금 들지 않습니까? 그처럼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 주식 사면은 결국은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면 김영익 교수님께서는 미국 주식은 지금 전혀 안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미국은 저 ETF를 하죠. S&P 500. 어. 예. 저는 미국 주식은 인버스 ETF 좀 가지고 있어요. 아, 인버스 S&P ETF. 500.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하는 자산 중에 미국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신지 아, 여쭤봐도 미국 비중은 미국 달러고요. 예, 이 인버스 ETF 좀 사놨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한 15% 정도밖에 안 아, 되고요. 진짜 많이 안 되신다 예. 맞죠? 예. 미국 경제보다는 우리 경제를 제가 더 공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저는 뭐 투자자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모르는 건 하지 마시라. 예. 지금 제가 작가님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하는 이야기도 믿지 마라. 당신들이 잘하는 것만 하셔라. 이런 말씀을 늘 드리거든요. 그러면 실수 안 해요. 근데 제가 뭐 저는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그 증권회사에서 20년 넘게 공부했기 때문에 네. 거시경제 흐름은 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네. 짐작은 하거든요. 네. 제가 아니까 거기에 맞게 ETF를 투자하는 거죠. 금리가 저희들이 항상 제가 뭐 IMF 이때는 워낙 뭐 10% 넘는 금리 때도 있었지만 뭐 저금리 2% 언더 옛날에 1% 금리 때였는데 지금 한 3% 금리 때 예. 이렇게 3% 4% 때 이 금리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살아본 적이 잘 없거든요. 저는 뭐 중금리 시대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예, 저는 2년 후에는 또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2, 3년 전에요. 금융감독원이 은행들한테 뭘 요구했냐면은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꿔줘라. 근데 맞습니다. 금리가 많이 떨어지니까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변동금리 고정금리로 그런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라고 그랬죠. 근데 2년, 3년 후에는 또 저는 금리가 굉장히 낮아져 있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또 변동금리,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꾸라. 예,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제가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보는 이유는요.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잠재 성장률이거든요. 우리 잠재 성장 1% 진입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낮아졌는데 금리가 올라갈 수 없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가지고 돈이 남아도는 경제고요. 네. 그다음에 갈수록 은행들이 기업들이 돈을 덜 갖다 쓰길 것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그 돈 가지고 채권 살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98년부터 기업들이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이 됩니다. 기업이 은행에 저금한 빌려 쓴 것보다 저축한 돈이 더 많아져 버려요.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일본 은행들이 그 돈 가지고 채권만 사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금리가 0%까지 떨어지는데요. 우리도 지금 멀리 보면 그 과정이 있다. 조만간 다시 저금리 시대가 온다. 참 3, 4%대면 예금을 하려고 그러니 주식이 좋아 보이고 주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과연 3, 4%를 1년에 수익을 낼 수 그 이럴 때는 채권 투자 하셔야 되죠. 채권 투자. 예. 우리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2.1%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엔 지나치게 낮습니다. 채권 비중을 적어도 이런 시기에는 20% 이상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금리 떨어지면 채권 가격 오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채권에 대해서 이게 채권은 개인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채권을 못 산다는 그 ETF나 이런 것들로 이제 사면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아직도 거래가 잘 안 돼요. 아, 예. 근데 ETF 같은 거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면은 네네. 그냥 사고 팔고는 할 수가 네, 있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확실히 양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예 이제 주식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채권형이나 혼합형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에 제가 펀드 가입을 해보더라도 거의 대부분 주식형으로 네. 다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산 배분을 정말 하셔야 됩니다. 아이, 자산 배분이라 하면 1억을 갖고 있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100만 원 벌 때부터 100만 원대부터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요. 네, 제가 한 두 증권에서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네, 연령별로 뭐 수익률 보니까 20, 30대 수익률이 제일 낮습니다. 네. 왜 낮냐면은 샀다 팔았다 네. 사실. 신용을 많이 쓰고요. 자기 자산이 금융자산이 적으니까 빨리 불려야 되겠다는 욕심.
그다음에 자산 배분을 저희 안 합니다. 아주 소수 종목에 집중 네. 투자하거든요. 근데 그게들이 맞을 수도 있죠. 근데 틀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엉망이죠. 네. 그래서 저는 소액 투자라도 배분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뭐 어떤 젊은 분이 계란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바구니에 남아 담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그래요. 그걸 그 메추리알로 바꿔가지고 그래도 나눠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 자산 배분은 그 예를 들어서 연령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 아니면 소득에 따라서 그거는 연령별로 달라지죠. 나이가 들수록 좀 안정적인 자산에 배분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좀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은 지금 젊은 분들은 100세까지 아마 주식 투자해야 될 걸요. 예. 그럼 그분들은 주식 비중은 한 뭐 7, 80% 정도. 예, 저는 7, 80%. 물론 이제 시기에 따라 좀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되는데 그건 당연히 저는 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주가가 저평가되기 때문에 네. 뭐 7, 8%, 예. 7, 80% 가지고 가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어떤 분이 나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연준이나 나라에서 이제 돈을 확 뿌려줄 때 그때 돈이 넘쳐날 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이렇게 빨아들일 이런 시점에서는 투자나 이런 게 아니고 기다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이 이제 돈을 이렇게 회수하고 있는 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아직까지 옛날에 비해서는 돈이 넘쳐나고 있는 건지 시중에 돈은 지금 많이 있는 건가요? 돈은 지금 많죠.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그 돈이 얼마나 많은가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마샬 K라는 예. 거거든요. 마샬 K는 GDP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통화량 M2가 얼마나 많은가. 예. 그건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어요. 돈이 절대적으로 지금 경제에 비해서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돈들이 때로는 숨어버립니다. 근데 요새 보면요. 은행 예금 중에서 요구불예금이나 저축성 예금 비중은 많이 줄어들고 네. 있고요. 2년 만기 정기적금 이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2년 만기 정기적금으로 들어가면은 그거는 2년 동안 돈이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는 예. 겁니다. 근데 저축성 예금이나 요구불예금 이런 것들을 주로 단기 유동자금, 부동자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이게 많을 때 주가도 많이 올라가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빨리 축소되고 있고 네.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돈은 많이 풀렸지만은 그 비중이 단기 유동자금이 줄어들 때는 주가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집니다. 그거는 인과관계가 자산 가격이 먼저죠. 네. 주가가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주식 안 사고 부동산 안 사고 네. 그 돈을 그냥 은행에다 맡겨놓은 예. 거죠. 그런데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다, 집값이 충분히 떨어졌다 그러면은 정기적금에 있는 돈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돈은 절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아까 뭐 잠깐 그 부동산 얘기를 얼핏 말씀을 하셔서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한국의 부동산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고 지금 뭐 거래가 안 되면서 이렇게 가격이 툭툭툭 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은행에서 대출해 준 게 아까 또 말씀하신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뭐 대출을 못 갚고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거나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전세 자금이 이제 사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에서 물어준 돈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의 부동산의 문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하락이나 이런 것들을 각오해야 되는 건지 또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어쨌든 내 집에 살고 있지만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분들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경제 생활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마인드를 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건지. 저는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집값이 이제 대세 하락 추세로 네. 전환됐다. 그래서 올 그 봄에만 하더라도 어떤 신문에서 대세 하락론자를 절을 내놓고 그다음에 대세 상승론자 두 사람과 비교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기자를 최근에 만났는데 요새는 대세 상승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시기가 바뀐 건데요. 문제는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저는 지수로 보면은 뭐 KB 국민회에서 아파트 지수 뭐 여러 지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지수로 보면 한 10% 정도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지수가 10% 떨어진다면 지역에 따라 가지고 3, 40%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네. 거죠. 제가 3, 40%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소비자 물가 그다음에 소득 그다음에 렌트 이런 거에 비해서 집값이 한 30% 40% 가대평가됐거든요. 가대평가된 만큼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한 최소한 3년이고요. 뭐 길면 5년 정도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후반에 돈 빌려서 집을 산 사람들. 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사이클을 보니까 어려운 시기가 올 때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거든요. 자본주의의 약간 모순 비슷한 것 같아요. 모순이죠. 예.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때 이제 주가가 자산 가격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이럴 때 은행은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돈 안 빌려줍니다. 부자들한테는 돈을 더 빌려주거든요. 은행의 역설이죠. 부자한테는 이자도 싸게 빌려주고 없는 사람한테는 비싸게 받고. 근데 경기가 아주 좋아지면요 네. 뭐 자산 가격도 오르고 경기도 좋으니까요. 그때서야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은행이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산 가격을 고점에서 살 수밖에 네. 없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도 뭐 집도 그렇고 주식도 그랬지 않느냐. 뭐 최근 2년 동안 그 3, 40대 뭐 이런 분들이 그 집을 많이 사셨는데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연 이분들이 원리금을 어떻게 상환할 네. 것인가. 더구나 집값이 떨어지면은 결국 그 일할 수밖에 없어요. 일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뭐 자산가는 장기적으로 오르니까요. 네. 원리금 상환하고 견뎌야 되죠. 어쩌면 뻔한 답인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교수님 책에 뭐 이제 더 찬스 또 최근에 이제 또 조만간에 책도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에 보면 그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변하라라는 내용의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면서 세계 질서가 변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기업들은 알아서 잘할 것 같고요. 우리가 문제여서 저는 뭐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 예. 금리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다시 떨어지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정말 근로소득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1억 원을 예금해 놨다면 한 달에 이자가 10만 원, 20만 원이거든요. 그 10만 원, 20만 원 의미가 뭐냐면은 금융자산이 1억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현금흐름이다. 그래서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어야 된다. 예, 그리고 저는 뭐 거시경제 사이클을 좀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여러 그 투자자들도 만나고 뭐 현장에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정말 좋은 주식 가지고 계세요. 네. 예, 그런데 이 사이클을 모르고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사신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작년 상반기에 9만 원대 많이 사셨거든요. 네. 예, 그런데 작년 상반기에 이미 주가가 가대평가되고 뭐 제가 있으면 선행지수가 꺾이게 나왔어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이 꺾이면은 주가도 같이 떨어지고 예, 이런 거 순환 사이클을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비싸게 사는 거죠. 네. 물론 기다리면 되는데요. 네. 또 기다리는 세월이 상당히 길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경제도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모든 자산 가격도 장기적으로 오르죠. 네. 그런데 반드시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이클이냐? 경기도 수축 국면에 들어섰고 주가는 이미 미리서 떨어졌고 집값이 이제 떨어지는 초기라는 겁니다. 근데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모든 자산을 싸게 살 기회가 오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기회고 누구에게는 비싸게 사는 사람에게는 큰 아픔이고 예. 그런 게 또 이제 펼쳐지고 있는 과정이겠다 맞죠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한국 경제를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실 때, 아, 그래, 우리나라 옛날에는 자동차, 철강 이런 회사들이 잘 나갔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이쪽으로 공부를, 거시 경제가 아니면 이렇게 섹터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잘할 것 같고, 이런 쪽으로는 공부를 좀 더 해보면 좋겠다. 투자의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으신가요? 뭐 반도체는 여전히 산업의 쌀이기 때문에 예.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싸지고 있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뭐 여기서 더 떨어질 수가 있죠. 네. 떨어질수록 야 내가 삼성전자를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구나.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 전기차, 그다음에 에너지, 뭐 태양광 이런 거는 계속 그 성장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새 그 최근에 좀 관심을 갖고 저도 투자했던 거는 이 조선업종이에요. 예. 근데 제가 저 울산에 강의하러 몇 번 가봤는데 뭐 그쪽 관계자들 이야기 들으니까요. 상당히 낙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뭐 수주 척수로 보면은 중국이 제일 많이 받았는데 금액은 우리가 세계 최고더라고요.
그만큼 비싼데 많이 만들 거라는 거죠. 네네. 예, 그다음에 뭐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면 저는 뭐 장기적으로 기후 문제 관련돼 가지고 곡물 ETF, 그다음에 중국 전기차 ETF 이거는 많이 올랐을 때 비중을 좀 줄였다가 떨어지면 늘리고 이런 거 하지만 그 주식이 제 계좌에 없어진 거는 한 번도 없거든요. 예. 예,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뭐 ETF까지 포함해서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렇게 종목, 그러니까 ETF도 종목이라고 보면 몇 개 정도 되십니까? 예, 저는 뭐 한 15개 정도. 15개 정도. 마지막 질문인데 교수님이 15개 이 포트 중에 좋은 걸 발견, 예를 들면 조선이라는 참 좋은 섹터를 발견을 했어요. 네. 근데 얘가 들어오면 16개, 그러니까 조금 더 늘어나니까 네. 어떤 다른 한 개는 빼야 될 거 아닙니까? 포트에서 제외시키는 기준은 어떠신가요? 수익률이 제일 나쁜 거. 손절매를 제가 잘한다고 아, 예. 그러는데요. 예, 그걸 제일 먼저 없앱니다. 김영익 교수님이 큰 거시 연결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하시니까 여기 오면 조금 진짜 투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여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질문을 했는데 혹시 신뢰가 되지 않으셨는지. 아닙니다. 제가 저 증권회사 다닐 때는 네. 사실 투자를 할 수 없었으니까 말하고 행동을 일치시킬 수 없죠. 예, 그런데 저는 뭐 지금 학교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제 행동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예, 저는 저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많은 분들이 주식을 떠났거든요. 예, 그리고 2020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주시장에 참여하셨어요. 근데 주가가 지금 조정 보니까 서서히 일부 떠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주식시장에 서서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 금리 또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도저히 은행 금리로는 돈을 모을 수가 없다. 투자할 수밖에 없다. 네. 특히 젊은 분들은 100세까지 투자하는 시기다. 절대 지금은 주식시장 떠나는 시기가 아니고요. 네. 조금 멀리 내다면서 투자 비중을 서서히 확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여기 시청하실 모든 분들 엉덩이 무겁게 이때까지도 잘 버텼으니까 제가 88년에 증권회사 들어가가지고 정말 많은 사이클을 봤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겁니다. 예. 결국은 지나가고 또 좋은 시절이 오거든요. 네. 지금은 뭐 주가가 많이 저평가됐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기다리는 시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또 좋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예, 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청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